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수학 공부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거까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요번에, 일반적 풀이와 여기부터 끝까지,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에 대해서 좀 드리고, 답지를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공부법, 또 나머지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이해 못하면 수학은 끝없는 학문이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개념은 제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자, 일반적 풀이. 자, 일반적 풀이 뭐냐면요. 자, 어떤 유형의 문제를 상당 부분 풀 수 있는 기본 풀이법입니다. 기본 풀이법을 제가 일반적 풀이라고 했고요. 자, 특수적 풀이는요. 자, 특수한 조건이 만족될 때 풀 수 있는 방법. 자, 조건이 만족된다면 일반적 풀이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특수적 풀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문제가 이만큼 다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이만큼 다 문제예요. 자, 이만큼인데, 자, 우리가 어떤 풀이 방법 하나를 배웠어요. 자, 어떤 풀이 방법 하나를 배웠는데, 자, 그 풀이 방법으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풀이 방법은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배웠더니 이만큼 영역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또 어떤 풀이 방법을 배웠더니 또 이만큼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풀이 방법을 배웠더니 그 풀이 방법으로 이만큼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풀이 방법은 또 이렇게 되고. 수학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풀 수 있는 법, 이렇게 있죠. 제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요 방법들을 제가 일반적인 풀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디가 일반적이고 어디가 특수적인 딱 경계가 명확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풀 수 있는 거, 이걸 제가 일반적 풀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이제 특수적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런 어떤 풀이 방법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데 들이는 노력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풀이 방법 하나 배우는데 1시간 필요하다. 그럼 요것도 요만큼 푸는 것도 1시간 필요한 거예요. 습득하는데. 요만큼도 1시간 필요하고. 자, 그렇다면 어떤 거 먼저? 일반적 풀이 먼저 배우는 게 낫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 100가지, 1000가지가 됐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큼직큼직한 거예요. 일반적인 풀이 그리고 자주 나오는 몇 가지 특수적인 것들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90%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하는 게 낫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 가장 큰 풀이 방법인데 이걸 안 하고 나머지 뭐 10개 해봤자 이것보다 더 작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보통 이런 일반적 풀이가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풀이, 다른 종류의 어떤 문제가 섞였을 때도 얘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 풀이로 잡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인수분해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좀 폈어요.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인수분해에 제가 일반적 풀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일반적 풀이. 자, 일반적 풀이 기준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문자가 1개짜리가 있고요. 문자가 여러 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1개짜리는 1차일 때 어떻게 하고, 2차일 때 어떻게 하고, 3차일 때 어떻게 하고, 문자 여러 개일 때는 또, 예를 들어 낮은 차수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1차일 때 어떻게 하고, 2차일 때 어떻게 하고, 3차일 때 어떻게 이상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풀이고, 특수적 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짝짓기, 치환, 보기차식, 상반식, 이런 것들을 제가 특수적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이 돼야 돼요. 즉 보기차식 다 짝수 차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x 4제곱, x제곱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보기차식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아니고 여기가 x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보기차식이 안 돼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상반식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대칭을 이뤄야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대칭을 이뤄야지 할 수 있지 대칭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치환도 뭔가 똑같은 게 보여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특수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일반적, 특수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하나 드리면요. 자, 연립방정식에서 있는 게 있어요. 자,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있고 y 플러스 z는 6이라고 할게요. 6 z 플러스 x는 10 이렇게 있어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면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자, 이게 미지수가 3개에 식이 3개예요. 자,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씩 소거시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2개 이용해서, 자, 일단, 이렇게 보니까 y가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2개만 이용해서 y를 없애요. 두 식을 빼요. 빼면은, x-z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이거와 아까 이 식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미지수 2개씩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요. Z 소거시키기 위해서 2식 더해줘요. 그럼 2x는 이거 더하면 8. 그래서 여기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4 이렇게 풀고요. 다시 대입해서 x 값이 4니까 z는 6 이렇게 나오겠네요. z는 6. 그쵸? 그리고 x가 아까 4니까 y는 0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일반적인 풀이고요. 자, 요거 특수적 풀이가 뭐냐면요. 보니까 이게 다 돌아가죠. 이렇게 x, y, y, z, z, s. 이런 경우는 이걸 다 더해봐요. 다 더해보면은, 자,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렇게 나와요. 20. 그래서 2로 나누면 10 이렇게 돼요. 이걸 더한 거는, 원래 더한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더해본 거예요. 더한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 풀이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문제에서는 더했더니 요 식을 활용하면 좀 쉽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서 얘랑 비교해보면 x 플러스 y가 4니까 x 플러스 y가 4니까 자, z는 6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요거 비교해보면 y 플러스 z가 6이니까 x는 4구나. 요거 비교하면 이거니까 z는 y는 0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특수적 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근데 특수적 풀이라는 거죠. 특수적 풀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풀이보다 더 편할 수 있어요. 이 특수적 풀이를 배웠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이게 만약에 개수가 이거 하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x 플러스 2y 이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 안 되겠죠. 일반적인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방법으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얘가 특수적 풀이의 한계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풀리는. 이걸 제가 특수적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풀이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런 이 2차 인수분해 이런 것들 보면은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1차식까지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1차식까지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고차식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인수정리 이용하거든요. 1차식이 있으면 보통 돼요. 근데 1차식까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요. 어떤 유형은 이 풀이 방법 자체가 끝이 없는 게 있어요. 자, 끝이 없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걸 모르면은 공부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죠. 어디까지 공부해야지 과연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게 일반적인 거고, 자, 특수적인 것들 중에서도 이 큼직큼직한 게 어떤 게 특수적인 건지를 알면은, 그쵸? 적당한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나오는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 알면은 거기서 그냥,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예요. 뭐 수학을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박관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저는 시험 볼 때 항상 100점 맞아야지 뭐 꼭 이런 강박관념 가지고 살진 않아요. 운 나쁘면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수학 문제를 접해야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접해야지 수학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요. 자, 공부법이 이것도. 자, 처음 배울 때. 자, 어떤 우리가 뭔가 처음 배울 때는요. 자, 이 일반적 풀이가 중요해요. 일반적 풀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반적 풀이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특수적 풀이를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적당한 범위까지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력이 좋은 학생이면 특수적 풀이 좀 많이 하고요. 상위권일수록. 실력이 낮은 학생은 굳이 특수적 풀이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 풀이 이것만 정확히 하는데 집중하셔도 돼요. 특수적 풀이 안 해도 괜찮아요.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틀리면 돼요. 뭐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게. 자기 만족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안 되면은 실력 범위 내에서 가장 큰 효율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실전 풀이, 시험 보고 뭐 할 때는요. 자, 내가 특수적 풀이 방법 알아뒀어요. 이렇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이런 특징을 잡을 수 있다면 이거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전 풀이에서는요. 자, 특수적 풀이가 보이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둔 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 풀이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거의 일반적 풀이가 거의 뭐 몇 개만으로도 거의 100%가 되는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그쵸? 아까 말한 1차 방정식이라든가 2차 방정, 이런 방정식 파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몇 가지로 그냥 이 거의 100%가 다 돼요. 그 이외의 것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도형 파트라든가 경우의 수 파트 이런 거는 일반적 풀이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수적 풀이 이런 것들 위주가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뭐 많은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있지가 않아요. 그 문제의 그 유형 특징상.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 이런 걸 이제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라고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이런 거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 풀이 풀고 특수적 풀이 몇 개 알아내고 하면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새로운 거 나오면 이거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의 특수적 풀이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좀 편안해져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수학이 걱정이 돼요. 끝없는 학문이 되고 또 내가 모르는 뭔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럼 수학 자신감을 얻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은 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요. 자, 답지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여기 좀 나올 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보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요. 자, 수학에서 그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자, 풀이의 방법이 좀 단순하고요. 자, 일반적 풀이로 좀 많이 풀리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자, 풀이 방법이 좀 여러 가지고요. 특수적 방법으로 좀 풀리는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요. 특징이 자, 조금 생각해 보고요. 자, 잘 안 풀린다 하면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답을 좀 빨리 봐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쪽 부분 같은 거. 단순 계산 문제, 전개, 곱셈 공식, 뭐 식변형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럼 답지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식변형 하는구나, 곱셈 공식이 저렇구나,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식변형 유도해 가는구나 라고 그냥 그거 보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많이 고민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벌써 왜냐면 알고리즘판이 벌써 없기 때문에 자, 왜냐면 이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자, 본인이 알고리즘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알고리즘판이 그 접근해가는 게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특수적 풀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걸 일단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 알고리즘판이 작성이 안 된 거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답지 보고 이 알고리즘판 다시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고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부분 갈수록.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 가능한 끈질기게 좀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의 이해라든가. 그쵸? 이해 같은 거 좀 어려우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간단한 예, 숫자나 이런 것들을 예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 자체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은 쉽게 확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끈질기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단계의 알고리즘을 거쳐야 하는 것, 좀 복잡한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다 보려면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나 도형 문제,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방법,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끈질기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이 문제의 어떤 그런 특징인데, 이걸 답을 봐버리면 보자마자 결과를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요. 그럼 벌써 그 문제의 의미 자체가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자, 답지를 안 보고 내가 이 방법을 생각해내면 나의 생각하는 능력이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쵸? 답지를 보는 순간에 답지 보고 뭐 어떻게 푼다 이해하더라도 요만큼밖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끈질기게 생각해서 좀 한 번에 확 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답지 빨리 보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갈수록 좀 그래도 빨리 답지를 봐도 되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좀 끈질기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본인의 알고리즘판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의 알고리즘판에 자, 여기 방법, 풀이 방법, 접근 방법, 일반적인 거, 특수적인 거 이렇게 해놓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풀려요. 만약에 그럼 조금 생각하고 그냥 답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알고리즘판을 보고 해볼 거 다 해봤다. 접근해볼 방법들 다 해봤다. 그랬는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그때 답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답입니다. 제가 유형별로 이렇게 성질을 좀 나눠놓긴 했지만은, 그쵸? 알고리즘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성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알고리즘판으로 다 해봤는데, 할 게 없다. 그럼 그렇다고 생각해봤자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답지 보고 연구해서 이 알고리즘에 더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답지 봐야 하나 말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거, 나머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공부법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문제는요. 풀어본 후요. 바로 채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학생들에게 바로 채점하라 해도 잘 안 해요.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일수록 채점 잘 안 해요. 문제 풀고 다음날 채점하고, 이틀 있다 채점하고 막 이래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채점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채점하라고 해도 안 해요. 숙제를. 그리고 어떤 한 단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A단계, B단계, C단계 있으면 A단계 풀고 채점해야 돼요. 해야 하고 B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A단계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A단계에서 고치고 B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A단계 풀고 B단계 계속 같이 풀어요. 그리고 채점 같이 해버려요. 그럼 A단계에서 틀린 유형, B단계 똑같이 틀려요. 그럼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효율 엄청 나쁜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그 방법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오늘 풀고 채점을 안 했어요. 한 내일 모레 이틀 있다 했어요. 근데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잘못 푼 방법을 그걸 고치기 전까지요. 한 이틀 동안에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방법 뜯어 고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제발 바로 채점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한 문제 보고 한 문제 채점하는 거예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채점. 좀 쉬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비효율적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문제 풀고 끊어가지고 채점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일단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해 안 가는 거 답지 보면서 힌트 얻으면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 바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채점할 때
자, 유형이, 자, 풀었는데 틀렸어요. 풀었는데 틀려. 자기가 나는 분명 풀어가지고 3번이 3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답이 3이 아니에요. 그러면 답지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답만 확인하고 틀렸으면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답지 다 읽지 마시고 그냥 문제 답이 틀렸으면은 다시 푸셔야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의 어떤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하고 뭔가 안 맞았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본인의 그런 풀이 방법, 논리 전개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 해석 다 보지 마시고요. 답만 틀렸으면 그냥 다시 푸세요. 풀었는데 틀린 문제예요.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배울 게 제일 많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예 못 푼 문제 있어요. 아예 못 푼 문제. 이건 접근조차 못한 거기 때문에 뭐 다시 푼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답을 보는데 해답을 다 보지 마시고요. 조금씩 보세요. 조금씩. 윗줄부터 조금 이제 읽어 내려가다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구나가 느껴지면은 어떤 힌트를 얻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만 읽고요. 그 뒤로 한번 계속 풀어보세요. 답지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보면서 힌트가 얻어지면 거기서 멈추고 이어서 나머지는 본인 힘으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뭐 100%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푼 의미에 3, 40%라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힌트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그 뒤로 뭔가 한 절반의 뭔가는 자기 힘으로 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나중에 다시 복습해야 돼요. 본인 힘으로 다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은 문제가 있어요. 맞은 문제. 자, 맞았는데, 자, 유형 자체가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처음 보는 유형이면 맞았어도 답지 꼭 확인하세요. 답지 어떻게 풀었는지. 자, 왜냐면 본인하고 푼 거하고 틀릴 수 있어요.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힘들게 풀었거나, 자, 어떤 다른 풀이도 있을 것 같으면은 답지를 꼭 확인하시고, 자, 비교를 하셔요. 그럼 비교하시고, 자, 답지 풀이가 좋으면, 자, 그것을, 자, 본인의 제1방법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유형에는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답지의 풀이 방법을 1방법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풀었던 거는 제2방법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접근 방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접근 방법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지가 해설이 더 좋으면 그것을 제1방법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처음 보는 유형이 아니면요. 많이 봤던 유형이고 뭐 답도 맞았어요. 그러면 굳이 답지 안 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래요. 그 다음에요. 자, 틀린 문제 보면 반가워하셔야 돼요.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틀린 거에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틀린 곳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 맞으면요. 크게 배울 게 없어요. 다 틀린 거에서 배울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뭔가 배울 게 있다 하고 생각하시고 반가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뭔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문제집 자체 있잖아요. 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답 노트 따로 쓰지 마세요. 뭐 따로 쓰겠다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은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오답 노트 쓰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약간 좀 그러니까 문과 성향의 학생들, 이런 꼼꼼한 인원 학생들이 보면 오답 노트 많이 쓰더라고요. 오답 노트 쓴다고 그렇게 공부 잘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학생들 보고 뭐 할 때. 오답 노트 시간 좀 아깝고요. 이 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로 활용하세요. 다시 볼 거 위주로. 그러니까 복습할 때 볼 거 위주로다가 별표 치는 거예요. 다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맞았어도 이 문제는 유형이 좋은 것 같아.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 별표 치고 틀린 거 이해 안 가는 것도 별표 치고 복습할 때. 별표 없는 거는 복습할 때 안 봐도 돼요. 쉽게 뭐 맨 처음 풀었을 때 맞은 문제 복습할 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문제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복습할 때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별표 쳐놨잖아요. 이런 거 이해할 정도 되면은 맨 처음 쉽게 풀었던 문제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풀 수 있다는 그냥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자, 이게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알고리즘판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이런 오답 노트보다도 이 알고리즘판을 만든다는 데 집중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알고리즘판 만드는데, 자, 중요한 깨달음을 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알고리즘판 만들 때도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예제 같은 거 좀 넣어놓으면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맞건 틀리건 맞았어요. 그래도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요. 틀렸는데 답지 보니까 어쩌죠 해가지고 또 이런 유형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깨달음을 준 문제 있으면 그것을 알고리즘판에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답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판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안 좋은 거 있어요. 학생들은 잘 구분을 못하지만 문제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거 힘든 문제 가지고 열심히 오답노트 만들고 있어요. 다시 보고 막.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 자,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 실수 많이 하는 학생들. 계산 실수 안 하고 이러는 학생들은 필요 없고요.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한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하나 방법이 자, 오답노트는 아니고 실수 노트라고 해서 자, 실수 잘하는 거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하고요, 올바른 것 다 적으세요. 종이를 이렇게 있으면 반쪽 나눠서 여기는 잘못된 거, 여기는 올바른 거. 그래서 모두 적어서 자주 보세요. 내가 뭘 실수하는지, 계산 실수. 계산 실수입니다, 이거는. 그 유형을 몇 개 쓰다 보면은 자기가 실수하는 유형이 보여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실수할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정리했던 게 떠올리면서 계산 실수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은 그 분에 한해서는 실수 노트 이런 거 작성하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은 이거 몇 가지 안 돼요. 오답노트는 틀린 거 다 쓰려면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실수 노트는 이렇게 쓰면은 학생들 제가 써보게 하니까 이렇게 해봤자 한 4페이지 정도면 끝나요.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거 실수하는 거예요. 유형 자체가.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3회독, 5회독 뭐 몇 번 반복해서 봐야 되냐?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3회독, 5회독 왜 합니까? 수학 암기 과목 아니에요. 수학 암기 과목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문제는, 자, 넘쳐나요. 그쵸? 수학 문제 엄청나요. 인터넷만 해서 뭐 다운로드 어떻게 받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3회독, 5회독 하는 시간에 다른 문제 푸세요. 근데 학생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해 못한 문제 있어요. 못 푼 문제. 그쵸?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한 문제 3회독, 5회독, 10회독, 이거는 뭐, 이해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문제 3회독, 5회독, 이걸 가지고 3회독, 5회독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푼 문제, 제대로 푼 문제, 이거 똑같은 거 3회독, 5회독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 못한 문제는 그 이래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한 문제 2번, 3번 봐서 답지 보고 이러는 것보다 대충 알았어요. 그건 이래독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풀어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본인이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못 풀고 답지 보고 뭐 알았어요. 다음에 다시 풀어요. 그게 2번째 풀었어요. 3번째 풀었어요. 이게 2회, 3회, 4회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다 이해했을 때가 그때 비로소 이래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 문제요. 이것도 계속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이해하고 푼 문제 다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맞은 문제요. 그거 다시 볼 시간에 새로운 문제 푸세요. 숫자라도 틀린 새로운 문제. 그게 수학 공부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수학 절대 암기 과목 아닙니다. 보통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그 명문대간 문과 학생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공부는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그리고 그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수준에 맞게. 본인들 수준을 좀 파악을 하시고 수준에 맞게 하세요. 예를 들어 중하위권. 본인이 중하위권이다 그러면 쉬운 문제 위주로 일단 푸세요. 쉬운 문제 위주로 일단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쉬운 문제 위주로. 어려운 문제 가지고 어차피 잘 풀리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시간 오래 잡아먹어요. 비효율적이에요. 일단은 쉬운 문제 위주로 빨리 풀고요. 어떤 필수 유형,
여기까지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직접 풀어보세요.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풀어봤던 약간 유형의 문제라도 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중하위권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자,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요. 자, 상위권 학생 처음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필수 유형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마치고 난 다음에 풀 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이제 풀어본 문제 유형이라면요. 자, 풀어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풀지 그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구하고 뭐 구해서 이렇게 풀면은 되겠다라고 느낌이 오시면 자, 딱 오면은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이 알고리즘만 생각해냈어도 다 뭐 90%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계산 위주예요. 계산 위주인데 상위권은 보통 계산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만 딱 떠오르면은 다른 문제 보세요. 그 시간에. 이거 다시 확인하고 푸는 거 대신에 다른 문제 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공부는요. 책상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공부 못할수록 책상에서만 하는 줄 알아요. 책상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책상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머리 계속 굴리면은 그게 계속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배운 거 뭐 배웠나? 자, 요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보통 상위권이에요. 보통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요것만 습관 들여도 제가 볼 때는 상위권으로 가요. 그 능력이 조금씩 발달되면은 나중에 자기 전에 오늘 배운 거 웬만한 거 정확히는 안 해도 한 3, 40%는 좀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실력 상위권 올라갑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서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깨달음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거다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이법을 좀 연구하세요. 수학입니다. 다양하게 접근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 그쵸? 그리고 접근 방법을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풀이는 1번으로 풀리는데 2번으로 안 풀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비슷한데 숫자 하나만 틀려서 1번으로 안 풀리고 2번으로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수학은 한 2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거의 다 풀려요. 풀이 방법이 뭐 3가지까지 나오는 거, 3가지 이상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2가지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는 하지만 크게 한 2가지 정도 위주로 대부분 풀이법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문제들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한 문제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문제가 맞았어도 이런 문제들 만약에 여기서 숫자가 바뀐다면 뭐 A가 양수로 나왔는데 A가 음수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약에 뭐 양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음근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시키세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면 한 문제 푼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요. 2문제, 3문제 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자, 단계별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이 단계에서 저 단계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해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잘 몰랐을 때 해설을 봤는데, 해설을 이렇게 풀었어요. 단계 넘어갈 때, 이 해설에서 왜 저렇게 했지?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알고리즘 잘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도 던지시고요. 해답 볼 때도 계속 던지면서 보세요.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계속 하는 게 이거예요. 풀면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 왜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제가. 수업할 때. 그쵸? 학생들이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수학 공부입니다. 답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이해 위주라고 그랬죠? 이해한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꼭 이해한 다음에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 자, 이해하는데 자, 방해가 된다면 자, 과감히 필기를 포기하세요. 글 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수업을 듣거나 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필기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만약에 뭐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아예 필기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데 필기 조금 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중요한 거 위주로 하세요. 수학 공부할 때 특히 필기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은 선생님들이 말하고 할 때 그 흐름을 한번 놓치면은 그 뒤가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필기를 안 하더라도 한번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필기 이런 것들은 뭐 요즘 잘 돼 있어서 정리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수업 듣는 시간에 막 정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까지 해서 4시간에 걸쳐가지고요. 지금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수학 공부법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법을 통해서 수학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뭐 말한 거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씩이라도 좀 본인 걸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한 번씩 보고 나서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것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씩 또 추가해서 점점점 많은 것을 학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